무더위가 절정이던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건물주는 한 가지 의문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날 되면 수도요금을 갖다 줘요. 근데 수도요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일 정확한 수도요금만 그 정확하게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진정에 갔을까 들었어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월말이면 어김없이 수도요금을 주곤 했던 2층의 한 원룸 세입자가 통 소식이 없었답니다. 전에 없던 행동이 몇 번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조차 없었다는 세입자. 석연치 않은 점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냄새가 나고 장마가지고 냄새가 나고 너무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무렵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파리도 날아다니고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119 신고해봐래가 그렇게 신고해봤더라고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에야 드러난 그것은 불길한 예감대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는 그 사체 두구가 이제 나란히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였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발견된 두 사람의 신원은 51살 엄마 김 씨와 22살의 딸 박수정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지금까지도 모녀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을 처음에 저희가 개방을 했을 때 열었는데 그 안쪽 고리에 끈을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끊고 들어갔을 겁니다. 두 사람이 숨져있던 원룸의 현관 손잡이는 노끈으로 꽁꽁 묶여있어 밖에서 열기 어려웠고 창문 역시 굳게 닫혀있던 상태, 일종의 밀실이었던 겁니다. 모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선풍기 한 대가 있었는데 선풍기가 켜져 있던 상태였어요. 네, 선풍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두 분은 이제 돼 계셨던 거죠.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여름, 꼭꼭 닫힌 밀폐된 공간이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닐까? 열사병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파에 노출돼서 사망하게 된 열사병은 대개 만성 질환 환자 또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뭐 샤워를 한다든지 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게 일반적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두 명이 같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라고밖에 지금 추정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모녀의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린 두 사람이 숨진 뒤 여전히 비어있다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채 여기 생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주인을 잃은 물건들. 그런데 이곳엔 무척이나 기묘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빼곡하게 벽을 채우고 있는 수십 장의 그림들. 그것은 몹시도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림엔 옷 속의 몸은 물론 장기나 뱃속의 태아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1살, 청춘의 나이에도 이웃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방 안에만 머물렀다는 수정 씨. 우린 수소문 끝에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학창 시절 수정 씨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워낙 밝은 친구였어가지고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다 알아요. 곁에 있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수정 씨는 관심 있는 분야도 몹시 다양하고 재능도 많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정 씨가 특별히 좋아했던 건 다름 아닌 그림 그리기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림 좋아하니까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 잘 그리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 앨범에도 장래희망 칸 적을 때만 화가 되고 싶다고 화가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수정 씨는 6년 동안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제자의 그림을 봐왔던 원장 선생님이라면 그녀가 그린 작품의 의미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건 저랑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했어요. 이건 옛날 그림이었고. 다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풍경과 캐릭터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수정 씨. 하지만 단색으로 그려진 그림 앞에서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번 좀만 더, 몇 개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가 왜 이랬을까요? 왜 아이가 뱃속에 태아 있을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런 그림풍은 맞아요. 미니가 그렸던 그림풍들은. 제가 못 본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는 분명히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뱃속에 있는 어떤 아이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사고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와해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굉장히 사이코틱한 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정 씨의 소식을 아는 지인은 없는 상황. 우린 모녀가 예전에 살았다는 동네에서 두 사람에 관한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서울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자신을 방임했던 엄마 김 씨와 강제 분리된 뒤 시설에서 밝고 구김살 없이 자랐다는 수정 씨. 그녀는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을 받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애가 좀 밝은 편이었지. 시무룩하게 말도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 친구도 데려오고 이랬으니까. 그랬던 그녀는 왜 자신을 방임했던 엄마의 집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되어야 했던 걸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아이의 의사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에 자립을 해야 하는 나이는 18살.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지만은 돌아갈 곳 역시 엄마 곁이 유일했던 19살 수정 씨의 선택으로 모녀는 다시 함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시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몹시도 평범하고 건강했던 수정 씨였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수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방 안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태아나 임신 그림과는 전혀 다른 화풍으로 그려진 모녀의 초상화입니다. 그린 건 아닌데 달라요? 그린 그림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엄마가 그리신 것 같은데요. 수정 씨의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작품의 주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 집안에 있는 자필 서명을 모아 그림 속의 필적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벽에 붙어 있었던 발견된 모든 필적 중에 한 90% 이상이 어머니가 쓴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일부는 아주 극소수만 딸이 쓴 걸로 보여요. 다시 말해 모녀가 등장한 그림은 모두 수정 씨가 아닌 엄마 김 씨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 전문가들은 김 씨가 그린 그림에는 한 가지 심상치 않은 점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엄마하고 딸 그림 보시면 누가 딸인지 누가 엄마인지 잘 구별이 안 되시겠죠. 자, 대칭이에요. 그렇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보일 수 있게 네.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딸을 자기 자신처럼 동일시하고 엄마와 딸이 그냥 일심동체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 김 씨가 그린 엄마와 딸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이나 표정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수정 씨를 향한 엄마 김 씨의 강한 통제와 집착이 녹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린 어렵게 연락에 닿은 김 씨의 동생을 긴 설득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인정을 약간 좀 그게 있다. 상당히 보니까 우울증도 좀 있고 대인기피증이나 뭐 이런 거 항천도 있고 좀 들리고 그래서 그때 입원했거든요. 그 퇴원하고 나서는 저기 장기가 탐욕이 담당이고 한참 자기 혼자 살다가 데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오늘 뭐 바깥에 안 내보냈으면 그렇겠어요. 김 씨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픈 상태였다는 겁니다. 학대 혐의로 수정 씨와 강제 분리되자 딸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어렸을 때 애를 배가 보육원에 보냈잖아요. 자기 보호하고 싶긴 한데 이제 자기식으로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사랑을 한 거지. 그렇게 엄마라고 바뀌면서 내 새끼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끊고. 어쩌면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김 씨.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그녀의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몹시도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하늘 아래 서로만이 전부였던 두 사람은 어떤 외상이나 질환도 없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노점에서 잡곡을 팔아 버는 소득이 전부였던 김 씨.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모녀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니는 없었습니다. 숨질 무렵 모녀의 수입원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주어지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전부였던 상황. 경찰 확인 결과 엄마 김 씨 통장 잔고는 7천 원이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죽음은 서울 서초구에도 있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 남자는 거리에 있었지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남자를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연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던 지난해 12월 초, 남자의 앞에 발걸음을 멈춘 한 여성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 노숙인을 찾고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는 정미경 복지사는 그날 우연히 이수역 앞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 막 손이 막 부르터 있고 상처가 나 있는 것,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런 게 금방 보여요. 천천히 봤는데 여기 쪽지가 마침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쪽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남자. 거기엔 반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노숙을 하고 있는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라 생각했다는 정미경 복지사. 그런데 어머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몸은 거기에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애벌레가 왜 기어 나와요? 애벌레가 계속 나와가지고 내 방까지 기어 들어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몹시도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은 집이 있으며 그곳에 엄마의 시신이 있다고 말한 남자. 이불 위에 비닐 위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테이프를? 네. 그래서 이게 사체라는 거를 제가 그냥 직감했죠. 겹겹이 쌓인 이불과 비닐 아래에 가려져 있었던 것은 남자의 엄마 장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장 씨의 사인은 지병으로 인한 변사. 하지만 몹시도 의아합니다. 남자는 왜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대신 시신을 방치한 채 노숙 생활을 했던 걸까? 현재 민간사회복지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남자를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PD님. 안녕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노숙 생활을 했지만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남자. 파워레인저를 좋아하세요? 예, 파워레인저를 좋아해요. 천진하게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는 그는 38살 최동욱 씨입니다. 달인가 보다. 예, 맞아요. 다리요. 예, 다리요. 기자 아가씨 많이 맞았어요. 네. 12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는 동욱 씨. 그런데 그날따라 몇 번이고 구토를 하던 엄마가 갑자기 팔의 마비를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는 게 그의 진술입니다. 그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예, 누구한테요?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지 못했을까요? 있잖아요. 왜 하지를 못했냐면요. 사람들이 아침에도 없어서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는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경찰에 신고는요? 경찰서 번호도 몰라서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장애인으로 혹시 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안 돼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지만은 미등록 장애인이었던 동욱 씨.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그가 엄마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불도 이렇게 덮어줬어요. 계속 얼굴만 보이면은 내가 슬퍼하고 울으니까요. 그래서 이불 덮었어요? 예, 그래서 이불 덮었어요. 계속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깨어나길 바랬지만은 끝내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이불과 비닐로 수습했다는 동욱 씨. 어머니 곁을 지켜둔 그는 우연히 집 밖에 나왔다가 녹슨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감각해진 몸으로 길에 앉아있던 동욱 씨가 이수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는 오직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지하철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했었어요. 확인 결과 장씨 가구의 전기 요금은 2020년 3월, 가스 요금은 4월부터 체납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가구를 관리해야 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왜 모자에게 닥친 비극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위기가구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과금 같은 경우 체납됐을 경우에 그 체납자 명단을 자치단체로 보내주거든요. 그분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기초수급자라는 그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제외가 됐습니다. 보내주는 명단에서. 의아한 얘기입니다. 2019년 5개월간 동네 방역을 해서 받은 128만 원과 비정기적으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장 씨. 하지만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일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지 시스템에서는 제외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 씨가 받고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액은 주거급여 2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복지사들의 도움으로 확인한 동욱 씨의 병명은 정신지체. 창원 단칸방에서 숨진 김 씨와 마찬가지로 동욱 씨 역시 스스로의 상황을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서,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 그다음에 그분의 학력 증명서, 학생 기록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 모자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겠죠. 신청이라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를 도와줬던 사람도 있어요? 없었는데요.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방배동의 모자. 그리고 이제 동욱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응급관리요원은 586명, 관리요원 1명당 156.2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은 무수하고 책임은 오직 담당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구멍이 이제 숭숭 나 있는 채반을 들고선 쏟아지는 물을 너희들이 받아? 제도 자체가 구멍이 있는 제도 자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밑에서는 계속 물이 새는데. 근데 이제 동사회복지사들을 꽂아놓고서 너희들이 다 발굴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절대빈곤율이 7, 8%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가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 숫자가 좀 늘어서 4%,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량을 늘리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언어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보이지 않잖아요. 다 보여요. 법도 제도도 시스템도 있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죽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 창원의 단칸방에서 숨진 수정 씨의 죽음을 이제야 알아 정말 미안하다는 친구들. 어머니의 시신과 한 계절을 보내고 노숙을 하고 있었던 방배동 동욱 씨의 사연을 뒤늦게 접한 이들 중에는 우리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빨리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동욱 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도와줬잖아요. 시린 단칸방 안 20cm 두께의 문 너머에 존재했지만 이제 죽어 보이지 않는 이들은 살아생전에도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 애도되지 못한 이름 모를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